안녕하세요. 오늘도 서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30대 중반으로 넘어가는 여자입니다. 적은 나이라면 적은 나이겠지만 마냥 적지만은 않은 나이라고 할 수 있죠. 남들은 애를 낳아서 키울 나이인데 저는 아직 결혼조차 하지 못했어요. 남들에게는 쉬워만 보이는 결혼이 왜 저에게는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결과적으로 결혼을 하진 못했지만 저도 최근에 결혼의 문턱까지는 넘어갔다 왔는데요. 늦은 나이에 겨우 시작한 연애부터 결혼 준비 과정까지 저에게는 뭐 하나 쉬운 게 없었어요. 결혼을 준비할 때는 뭐에 시이게라도 한 사람처럼 결혼이 하고 싶었고, 하지 못하면 낙동강 오리알 마냥 세상에서 버려지고 외면당할 걸로만 생각했어요. 실제로 그렇게 생각했다기보단 당시 제가 결혼에 대해 느꼈던 압박감이 그 정도였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도 그럴 게 저에겐 나이 차이가 좀 나는 여동생이 있는데요. 동생이 저보다 빨리 결혼을 했거든요. 동생이 행복하게 한 사람의 아내로서 신혼생활을 즐기고 있을 때만 해도 막연하게 부럽다는 생각은 했어도 저까지 결혼을 해야겠다 라는 생각은 없었는데, 어느 날 동생이 지나가듯 한 말에 그때부터 왠지 모를 압박감을 느끼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나 남편이랑 올해까지만 놀고 내년부터는 아이 가지려고 해. 언니 좀 있으면 이모 되겠다. 조카 예뻐해 줄 거지? 저보다 4살이나 어린 동생이 결혼을 해서 신혼을 보내고 있는 것도 모자라서 곧 2세 계획까지 하고 있다는 사실은 제게 적잖은 충격을 줬어요. 눈 깜짝할 사이에 나이만 먹어가고 제 삶은 도태가 되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더라고요. 그때서야 제 주변 사람들도 다 결혼을 하고 남편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그때 제 나이가 30 초반이었어요. 정말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제 인생은 돌이킬 수 없는 수렁으로 빠질 것만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얘들아, 나도 좋은 사람 만나서 정착하고 싶은데 어디 괜찮은 사람 좀 없을까? 세상에, 너 연애에 관심 없는 것 같더니 이제야 좀 관심이 생긴 거야? 근데 어쩌지? 내 괜찮은 주변 남자들은 다 결혼해버렸는데. 나도, 야, 괜찮은 여자면 몰라도 괜찮은 남자는 얼마 없어서 굳이 소개까지 안 가도 주변 여자들이 다 채가고 없어. 나도 겨우 결혼했잖아. 아, 그래? 너무 늦은 걸까? 아니야, 그래도 찾아볼게. 늦은 게 어딨어? 요새 100세 인생이라는데. 그래, 30대 초반이면 아직 인생 절반 넘기기도 한참 남았다. 이제라도 생각이 든 게 어디야. 어딘가에 괜찮은 너만의 짝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걱정 마.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찾아볼게. 정말 니네뿐이야. 고맙다 얘들아. 주변 친구들도 제 깜짝 선언에 기뻐하며 덩달아 신나서 도와주겠다고 말했지만 생각보다 쉽지는 않았어요. 친구들이 아는 괜찮은 사람들은 결혼을 이미 했거나 아이를 키우고 있다든지 등의 이유로 미혼의 남성을 만나기가 어려운 상황이거나 둘 중 하나였거든요. 그나마 괜찮아 보이던 사람 몇 명을 만나 짧게 연애를 해보았지만 저도 나이가 들어 보는 기준이 좀 까다로워져서인지 크게 마음이 가는 사람은 없었어요. 아무리 급하고 간절했어도 사람을 만나 인연을 이어가는 데 있어서 끌림이라는 요소는 확실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하루는 너무 간절하고 하루는 간절함에 지쳐 반쯤 포기하는 심정으로 살고 있던 중 제 자신을 환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 태어나 처음으로 혼자 훌쩍 여행을 떠났어요. 운명적인 만남을 전혀 기대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죠. 외로움을 떨쳐내기 위해 떠난 여행이나 다름없었으니 거기서 금방 사랑에 빠지는 건 순식간이었어요. 지난 연애에서의 몇 번 겪은 실패 때문인지
확신이 들지 않아 사람들이 생각할 법한 뜨거운 감정을 나누는 건 아니었지만 낯선 여행지에서 만났다는 특유의 분위기와 오히려 잘 모르는 사이라서 나눌 수 있었던 속 깊은 대화들을 통해 저는 그 사람을 알아가 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다행히 그 남자가 사는 곳도 서울이었고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더라고요. 게다가 이게 무슨 기막힌 우연인 건지 친구가 출산하기 전까지 다니던 회사를 다니고 있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친구를 아냐고 물어보니 한때 같은 부서였어서 친하게 지냈었고 결혼식까지 왔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깜짝 놀라서 서울로 올라오는 길에 친구에게까지 전화를 걸었어요. 윤정아, 너 한성주라는 사람 알아? 성주? 성주 잘 알지. 뭐야? 네가 성주를 어떻게 알아? 아니, 나 제주도 여행 왔거든. 여기서 여행하다 만났는데 니네 회사를 다니고 있다고 하더라고. 혹시나 해서 너 아냐고 물어봤는데 안다길래 신기해서. 와, 진짜 신기하네. 어떻게 거기서 둘이 만나냐? 성주, 내가 진짜 예뻐했던 후배야. 여행 갔구나. 잘 지낸대? 그런 것 같은데 나도 고작 이틀 같이 다녔던 게 다라서. 근데 나 이 사람 좀 알아가고 싶은데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괜찮은 남자는 다 결혼했다더니. 뭐야, 정말 너무 괜찮아 보이던데? 내가 미처 후배 쪽까지는 생각을 못했다. 걔가 우리보다 3살인가 어리던가 그럴걸? 성주는 진짜 회사에서도 외모 준수하지, 일 잘하지, 싹싹하고 센스 있고 유쾌하게까지 해서 안 좋아하는 사람이 없었어. 우리 부서에 남자친구 없는 애들은 다 좋아했을걸? 왜? 성주랑 잘해보고 싶어? 좀. 사랑 깐깐하게 구는 네가 그렇게 말하니까 더 호감인데? 나도 네가 걔랑 만난다면 대찬성이지. 근데 걔 지금은 애인 없대? 워낙 인기가 많던 애라 바로 여자친구 생겼을 줄 알았는데. 전에 사귀던 애랑 헤어졌다곤 들었던 것 같긴 한데. 전에 사귀던 애? 걔가 장기 연애 커플로 유명했거든. 전 여자친구랑 7년 정도 사귀었다나? 서로 죽고 못 살던 커플인데 결혼 앞두고 집안끼리 의견이 좀 안 맞았나 봐. 그것 때문에 헤어지고 한동안 좀 힘들어했다고 들은 것 같아서 걱정했거든. 뭐 잘 지내는 것 같다니 다행이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좀 잘 알아보고 만나. 장기 연애 후유증 그거 오래 간다? 듣기로는 자의로 헤어진 게 아니라고 해서 괜히 더 신경 쓰여서 혹시라도 너한테 안 좋은 영향 끼칠까 봐. 에이, 안 좋은 영향은 무슨. 오히려 한 사람만 진득하게 만났다니 진전성도 있어 보이고 좋은데 이 여자 저 여자 가볍게 만나고 다닌 남자들보다 훨씬 낫지. 게다가 전 여자친구 쪽도 7년이나 만났으면 여자친구한테도 진짜 잘하는 사람인가 보네. 남한테는 잘해도 자기 여자한테 막상 못하는 인간들 있잖아. 장기 연애할 만큼 인성도 괜찮은 사람인 거니까 난 더 괜찮아 보인다. 난 그런 뜻은 아니었는데. 뭐 네가 괜찮다면 괜찮은 거겠지. 너 이렇게 좋아하는 모습 처음 보는 것 같은데 괜히 초치는 소리는 안 할란다. 나도 네가 뭐 걱정하는지는 알지. 그 여자를 잊었다면 잊은 대로 좋고 못 잊어서 아직 힘들어한다면 이렇게 마음 약해져 있을 때 파고들어서 나로 그 여자를 잊게 해주면 더 좋지 않겠어? 내가 작정하고 마음에 드는 남자가 그동안 없어서 그랬지. 옛날에 내가 좋아하는 남자들은 내가 작업 걸면 다 넘어왔거든. 아이고, 언제는 자기만 결혼 못했다고 징징대더니 그새 옛날 자존감 다 돌아왔네. 이런 거 보면 여자도 자기가 좋은 남자 만나야 된다니까. 그러게, 지금 어느 때보다도 의욕이 솟아나. 그럼 잘해봐. 나도 말 나온 김에 오랜만에 성주한테 연락해서 네 얘기 좀 해봐야겠다. 얘기 좀 잘 부탁합니다, 선생님. 얘는 당연하지. 그러려고 전화하는 건데.
나도 내 마지막 남은 친구 좋은 남자한테 시집 좀 보내보자. 걱정 붙들어 매라고. 잘 되면 이 은혜 절대 잊지 않을게. 사랑한다 윤정아. 평소 사람 보는 눈도 높고 깐깐하기로 소문난 친구가 극찬을 하는 걸 보고 저는 제 결심을 굳혔어요. 여행에서 이틀 같이 다닌 걸로 연애를 시작하기엔 저도 머리가 너무 컸고 신분도 확실치 않은지라 걱정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가장 친한 친구가 확실하게 보증을 해주니 안심이 되면서 더 마음이 애틋해지는 거 있죠. 그렇게 저는 용기 내어 성주 씨에게 먼저 연락을 했고 친구에게 제 이야기를 들은 성주 씨도 저에게 호기심과 관심을 표했어요. 그렇게 주고받던 연락과 약속들이 쌓여 저희는 자연스럽게 연인이 되었죠. 연애를 시작한 반년 동안은 정말 말 그대로 행복하고 뜨거운 사랑을 했어요. 그동안 제가 연애에 큰 관심이 없었던 게 저를 좋아하는 남자들만 만나서 그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요. 제가 좋아하는 사람과 연애를 하니 정말 함께 있는 매 순간이 즐겁고 애틋하더라고요. 연애 기간이 워낙 짧아 이르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저는 금방 이 남자랑 결혼이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남자친구가 연하이다 보니 그렇게 이야기를 쉽게 꺼내기가 힘들더군요. 저는 일단은 1년을 채우기 전까지는 결혼 이야기는 최대한 자제해 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그런데 그 행복하고 강렬했던 6개월이 지난 후 남자친구는 저를 만나도 반응이 점점 예전만 못했어요. 야, 넌 무슨 연애 처음 해본 사람 마냥 그런 거 가지고 의기소침해지고 그래. 당연한 거 아니야? 완전 연애초랑 같을 수는 없지. 성주랑 오래 만나고 싶다며. 벌써부터 이렇게 불안해하고 초조해해서 어떻게 오랫동안 관계를 이어가려고 그래. 알지. 아는데 내가 시큰둥해질 땐 몰랐는데 지금은 내가 아쉬운 입장이 돼서 그런가 봐. 남자친구 반응이 일일이 신경 쓰이네. 그런 괜한 생각하지 말고 그냥 잘 지내. 얘기 꺼내봤자 피곤해하기만 한다? 자칫 잘못하면 싸움이 될 수도 있고. 그건 그래. 알겠어. 조심해 볼게. 친구에게 따끔한 조언을 듣고 정신 차려보려고 노력도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제 촉이 착각이 아니라는 것만 확인될 뿐이었어요. 아무리 여행지에서 갑자기 시작된 사랑이라지만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식을 수가 있을까요? 양쪽 다 마음이 서서히 멀어진 것도 아니고 저는 이렇게 아직도 뜨거운데 솔직히 너무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남자친구한테 제안을 하나 했죠. 곧 있으면 1주년이니 저희가 처음 만났던 곳 제주도로 여행을 가자고요. 제가 뭘 제안을 하면 늘 무뚝뚝한 얼굴로 고개만 끄덕이던 남자친구가 오랜만에 환한 얼굴로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 반응을 보니 역시 시작을 되새길 수 있는 곳으로 떠나야 옛날 생각도 하면서 다시 사이가 좋아질 수 있겠구나 싶었어요. 그렇게 1주년 기념여행을 떠났어요. 저를 만났을 때 말고도 제주를 많이 와봤는지 맛집도 많이 알고 예쁜 카페도 많이 알아서 저는 딱히 뭘 찾아보지 않고 남자친구가 짜온 데이트 코스를 편안하게 따라다녔어요. 맛있는 걸 먹고 아름다운 풍경을 보며 행복한 시간들을 보냈죠. 남자친구도 오랜만에 기분도 참 좋아 보이고 표정도 한결 편안하고 여유로워 보이더라고요. 해변에서 술을 마시고 살짝 취기가 올라온 분위기를 만끽하고 있는데 남자친구가 갑자기 전화를 받겠다며 모래사장 쪽으로 나가더라고요. 굳이 제 앞에서 받지 않길래 업무 전화인가 보다 싶어서 전화가 끝날 때까지 잘 기다렸어요. 생각보단 금방 돌아오더라고요. 뭐야? 회사야? 누군데 매너 없이 휴가 기간에 전화를 하고 그래? 아, 물어볼 게 있었나 봐.
길게 통화한 건 아니니까 뭐. 남자친구는 약간 민망해하더니 금세 다른 주제로 대화를 돌렸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별 생각은 없었죠. 그때만 해도 둘 다 알딸딸하게 취한 상태였는데 전화를 받고 돌아온 다음 남자친구는 방금 전까지보다 더 술을 빨리 마시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진짜 취하겠다. 좀 천천히 마셔. 기분이 좋아서 그래. 앞에 바다도 있고 서울 올라가면 또 언제 이렇게 바다 앞에서 술을 마시겠어. 그건 그렇지만 결국 남자친구는 걱정했던 대로 술에 거하게 취해서 몸도 잘 못 가눠서 숙소까지 제가 부축을 해줘서 겨우 데리고 갔어요. 숙소에 돌아와서 재밌는 것도 같이 보면서 2차로 놀기로 했었는데 술에 너무 취해버려서 들어오자마자 침대에 뻗어버리더라고요. 아, 뭐야. 시간 아깝게. 그러게 적당히 마시라니까. 어쩔 수 없이 저는 남자친구를 재우고 혼자서 드라마를 보며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여행까지 와서 잠자는 남자친구를 옆에 두고 혼자 놀려고 해서 그런지 괜히 잠도 안 오고 너무 심심하더라고요. 그래서 남자친구가 핸드폰으로 깔아놓은 게임을 하려고 남자친구 핸드폰 잠금을 풀었는데 아까 통화했던 사람의 연락처가 화면에 떴어요. 준희라는 낯선 이름이 떠있더라고요. 저 말고는 다 성을 붙여서 저장한다고 했었는데 성을 떼고 저장이 되어 있는 이름에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한참을 그러고 얼어있다가 에이, 그래도 설마 아니겠지 싶어서 통화 목록을 끄고 사진첩에 들어갔는데 가장 최근에 보고 있던 사진이 오늘 갔다 온 카페 사진이길래 구경하는데 뭔가 이상한 거예요. 저희는 여름에 여행을 왔는데 배경이 꼭 가을 같더군요. 순간 눈앞이 캄캄해지는 기분이 들어 날짜를 확인하니 재작년 가을이더군요. 좀 더 사진을 넘겼더니 남자친구가 웬 여자랑 사이좋게 얼굴을 맞대고 찍은 사진이 나왔어요. 전 그때 진짜 머리를 3개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한 번도 본 적 없고 이름조차 몰랐던 전 여자친구의 존재를 그때 처음 마주한 거예요. 사진을 넘기다 보니 그 여자의 사진이 참 많이도 찍혀 있더라고요. 오늘 제가 사진 찍어달라고 할 때는 귀찮아하면서 마지못해 찍어줬던 모습이랑 비교하면 참 많기도 한 사진의 양에 살짝 속상해서 눈물이 났어요. 진짜 사진 속에 찍혀있는 여자 얼굴을 한참 들여다봤네요. 이 사람이 제 남자친구랑 7년이나 사귀었다던 그 대단한 여자인가 싶어서요. 저렇게 사랑이 빨리 식는 남자랑 어떻게 7년이나 사귄 건지 참 신기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참 못난 마음이지만 저보다 외모가 뛰어나 보이지도 않았거든요. 어차피 이제는 끝난 사랑임을 아는데도 질투가 나더라고요. 남자친구가 왜 하필이면 전 여친이랑 갔던 장소에 저를 데리고 왔을까? 원망스럽기도 했고요. 좋게 생각하면 전에 갔던 곳이 너무 좋았어서 저랑 가고 싶어서 데려간 걸 수도 있겠지만 그때는 모든 게 나쁘게만 보였어요. 게다가 통화 목록에 찍혀 있는 이름이 너무 여자 같아서 안 좋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한테 회사에서 온 전화라고 얼버무렸던 것도 그렇고요. 솔직히 당장 남자친구를 깨워서 모든 걸 따지고 싶었지만 술에 취해 잠든 사람을 깨워봤자 제대로 대화가 될 리도 없었고 핸드폰을 왜 훔쳐봤냐고 오히려 한 소리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날 밤은 그렇게 혼자 마음을 앓으며 보냈어요. 다음 날에도 아무것도 모르는 남자친구를 보면서 혼자서 속으로만 애를 태웠어요. 또 척척 스케줄을 짜서 저를 데리고 다니는데 여기도 전 여친이랑 온 곳인가? 왜 이렇게 잘 알지? 혼자 상상의 나래를 펼치지 않고 싶어도 저절로 펼쳐지더라고요. 행복하려고 온 여행인데 더 지옥 같았어요.
이대로 여행을 계속하다간 화병이 나서 죽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마음 단단히 먹고 물어봤죠. 혹시 어제 통화한 거 진짜 회사 사람 맞아?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 어제 너 너무 일찍 잠들어서 네 핸드폰으로 게임이나 잠깐 할까 했다가 봐버렸거든. 네가 전 여친이랑 찍은 사진들이랑 통화 기록에 있던 이름 전부. 뭐라고? 그걸 왜 봐? 어? 언제는 서로 비밀이 없어야 한다며. 핸드폰 비밀번호 공유하자고 먼저 말한 건 너잖아. 아니, 그건 그냥 신뢰의 문제니까 공유한 거지. 비밀번호 안다고 그렇게 멋대로 남의 핸드폰을 보는 경우가 어딨어. 내가 사진첩이랑 통화 기록을 보려고 본 게 아니고 핸드폰 잠금 풀었더니 통화 기록이 떠 있었고 그걸 지우고 사진첩으로 넘어갔더니 네가 보고 있던 날짜가 바로 떠서 본 거야. 내가 무슨 너 감시하려고 뒤져본 게 아니라. 진짜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기분 좀 그렇다. 이럴 거였으면 나도 비밀번호 공유 안 했지. 야,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우리 어제 같이 갔던 카페, 전 여자친구랑 갔던 곳이던데 전 여친이랑 다니던 장소를 나랑 데이트할 때 우려먹은 거야? 그리고 전 여친한테 전화 온 걸 회사 사람이라고 거짓말은 왜 했어? 아니, 그 전에 그 전화를 왜 받아? 아니, 난 그냥 그때 너무 좋았어서 누나랑도 오고 싶어서 온 거지. 어디였는지 기억이 잘 안 나서 간판 사진 찾아보려다가 본 거야. 내가 그 말을 어떻게 믿어? 전 여자친구랑 통화한 내역까지 봤는데. 진짜 피곤하게 왜 이래? 나 못 믿는 거야? 그냥 제주 와서 걔랑 간고 누나랑 다니다 보니까 걔 생각이 난 건 맞는데 솔직히 이 타이밍에 전화까지 올 줄은 나도 몰랐어. 넌 지금 그걸 변명이라고 하는 거야? 전화가 올 줄 알았든 몰랐든 내 말은 왜 받았냐는 거야. 설마 네가 먼저 연락한 건 아니지? 아니, 몰랐나 본데 우리 서로 안부 인사 정도는 가끔 주고받아. 내가 이맘때쯤 제주도 간다고 했던 게 생각나서 그냥 잘 놀고 있냐고 전화해봤대. 뭐라고?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서로 안부 인사를 주고받는다니 정말이야? 아니, 누나가 연애를 짧게만 해봐서 잘 모르나 본데 그 사람은 단순히 전 여친 사랑 같은 게 아니라 그냥 한때 가족이었던 사람이야. 이젠 아무런 간점도 없이 잘 정리했고 누나랑 잘 만나고 있잖아. 걔도 다른 남자랑 잘 만나고 있어. 안 좋게 헤어진 것도 아닌데 그렇게 헤어지고 나서까지 물고 뜯고 원수처럼 지낼 건 없잖아. 아니, 세상에 그런 경우가 어딨어? 그럼 너는 내가 전 남자친구랑 안부 인사 주고받는다고 하면 좋아? 남녀 사이에 친구가 어딨고 가족이 어딨어? 진짜 피를 나눈 것도 아니잖아. 그거야 당연히 싫지. 누나는 짧게 만난 남자친구들인데 무슨 마음으로 연락 주고받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누나, 한 사람을 7년을 만나다 보면 정말 볼 꼴 못 볼 꼴 다 보고 서로 약점이 뭔지 단점이 뭔지도 속속들이 알게 돼. 그런데 내가 무슨 이성적인 감정이 남아서 이러겠어. 걔한텐 이제 더 이상 궁금한 것도 없고 설레지 않게 된 건 더 오래야. 그냥 내 20대의 대부분을 함께 보낸 사람이니까 안 좋게 마무리하고 남남으로 지내고 싶지는 않아서 그래. 내 말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아니, 이해 못하겠어. 설마 같이 찍은 사진도 그래서 내버려 뒀다고 할 거야? 그건 나에 대한 예의가 아니잖아. 알아. 나도 그건 미안하게 생각해. 누나 만나면서 지우려고 했는데 걔랑 함께 보낸 시간이 너무 많아서 일일이 찾아서 지우기가 너무 힘들더라. 그리고 그걸 다 지우려고 하니 또 내 20대의 커다란 부분이 통째로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아서. 나 그냥 좀 이해해주면 안 돼? 내가 한 말들 다 책임지고 나 누나만 볼 거야. 결혼도 누나랑 하고 싶고. 괜한 걱정시킨 건 너무 미안한데 걱정하는 그런 일은 절대 없어.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앞으로 내 행동으로 보여주면 되잖아. 어? 그걸 그때 다 알아차렸어야 했는데 전 미련하게도 남자친구의 애교와 애정 공세에 못 이긴 척 넘어가 줬어요. 남은 여행날이 이틀이나 남아있는데 이 기분으로 쭉 여행을 하기도 싫었고 저렇게까지 말하는데 더 이상 따질 기력도 없더라고요. 이번 한 번만 봐줄 테니까 대신 그 여자랑 다시는 연락하지 마. 한 번만 더 걸리면 그땐 우린 진짜 끝이야. 네 생각만 하지 말라고. 내 입장도 생각은 해줘야지. 그리고 전 여친이랑 찍은 사진들도 천천히 보이는 대로 지우고. 그 사진을 내 눈으로 직접 보는 기분이 얼마나 더러운지 알아? 그걸 누가 이해해? 알겠어. 내가 신경 쓸게. 화 풀어. 마음속에 약간의 찜찜함을 안고 나머지 여행을 이어갔어요. 걱정도 됐지만 그때부터는 정말로 남자친구가 저한테 연애 초 때처럼 신경을 많이 써주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참 좋아했던 모습들에 저는 또 금방 마음이 녹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제가 참 남자친구를 좋아했던 게 문제였던 것 같아요. 좋아하는 마음이 너무 크니까 냉정하게 사리 분별이 안 됐던 거죠. 그날 이후로 오히려 사이가 좋아진 것 같은 느낌도 있었어요. 비 온 뒤 땅이 굳는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저희 사이도 꼭 그런 건 줄로만 알았죠. 며칠 안 가서 남자친구가 갑자기 이러더라고요. 누나, 우리 그냥 결혼해버릴까? 응? 나야 좋지만 넌 아직 결혼 안 급한 나이인데 괜찮아? 무슨 결혼이 나이 때문에 하는 건가? 좋은 사람 나타나면 하는 게 결혼인 거지. 나도 누나랑 결혼하고 싶어. 우리 부모님한테 서로 인사드리자. 그래, 부모님께 말씀드려 볼게. 딱히 로맨틱한 청혼 같은 건 없었고 자연스러운 대화 속에 이야기가 나온 거지만 전 그때 거창한 청혼이라도 받은 사람처럼 가슴이 쿵쾅거리더라고요. 남자친구가 먼저 결혼 이야기를 꺼내주니 말 나온 김에 얼른 결혼을 해버리고 싶었어요. 빨리 혼인신고서에 도장을 찍고 남자친구를 빼도 박도 못하게 제 가족으로 만들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커졌죠. 이야기가 나오고 얼마 안 가 각자의 집에 인사를 갔는데 남자친구 부모님 쪽도 너무 온화하고 다정한 분들이셨고 저희 부모님도 남자친구를 정말 마음에 들어 했어요. 모든 게 순조로웠죠. 그렇다고만 생각을 했는데 짠! 우리의 500일을 축하하며 1주년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500일이나 됐네. 축하해. 저희는 사소한 기념일도 챙기는 커플이라 여느 때처럼 기념일 식사를 했어요. 그날은 외출보다는 맛있는 술을 몇 병 준비해서 남자친구 집에서 음식을 해 먹었는데 집이다 보니 남자친구가 금방 취하더라고요. 나 진짜 누나랑 빨리 결혼하고 싶었는데 내가 늦었다. 무슨 소리야? 뭐가 늦어? 하나도 안 늦었어. 내년 금방 와. 앞으로 평생 같이 살 건데 뭘 그렇게 급하게 생각해.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걔보다 빨리 결혼하고 싶었는데 늦어버렸어. 나쁜 년. 나한테 청첩장을 보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자기 취했어? 남자친구의 술주정을 듣는데 기분이 점점 나빠졌어요. 또 전 여친 얘기더라고요. 전 여자친구가 저희보다 빨리 결혼을 하는데 청첩장을 준 모양이었어요. 그리고 얘기를 듣다 보니 전 여친보다 더 빨리 결혼을 하고 싶어서 저한테 결혼을 하자고 한 느낌이 들어서 자존심이 너무 상하더라고요. 아니, 그럼 전 여친이 결혼 빨리 안 했으면 나랑 결혼은 언제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왜 이렇게 서두르나 했는데 설마 그게 전 여친 때문이었어? 아, 그런 거 아니야 누나. 내가 아니라고 했잖아. 그리고 내가 걔랑 연락하지 말라고 누누이 말했지. 청첩장을 도대체 어떻게 받은 건데? 아직도 그놈의 안부 인사 주고받니? 아니라니까. 연락 안 했어. 갑자기 걔가 청첩장을 보낸 거야.
연락처를 차단하면 되잖아. 왜 아직까지 미련스럽게 연락처를 남겨놔서 이 사단을 만들어? 그래도 어떻게 삭제를 하냐. 우리 서로 부모님도 아는 사이인데. 걔가 내 동생이랑 엄청 친했단 말이야. 동생도 가끔 걔 안부 물어보고. 그러니까 그렇게 칼로 베어내듯이 끊을 수가 없는 관계라니까. 미안한데 난 솔직히 이해가 안 돼. 새로 연애를 시작했으면 당연히 전 애인은 깨끗하게 정리를 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 사람은 나 같은 거 신경도 안 쓰고 행복하게 결혼 준비하고 있을 텐데 나는 그 사람 때문에 내내 신경이 쓰여. 새로운 데이트 장소 가면 그 사람이랑 갔던 곳은 아니겠지 싶고 당신 가족들 만나도 그 사람에 비해 마음에 안 들어하면 어떡하지 싶고 무슨 망령이라도 씌인 것처럼 자꾸 얼굴도 모르는 그 인간 생각이 난다고. 너도 이제 나랑 결혼까지 하기로 했잖아. 그럼 가족이 되는 건데 언제까지 이렇게 걔 때문에 나랑 싸울 거야. 내가 이렇게 싫다는데 그만해야 하는 거 아니야? 알겠어. 그럼 누나, 나 마지막으로 부탁 하나만 해도 돼? 무슨 부탁? 나랑 같이 얘 결혼식에 가줄래? 나도 누나랑 결혼하는 거 얘한테 얘기하고 싶어. 뭐? 그게 무슨 말이야? 그 사람은 네가 연애하는 걸 몰라? 아니, 아는데 가볍게 연애만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 나도 결혼할 사람 있으니 이제는 연락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누나를 데리고 가고 싶어. 그래야 정말 인간 대 인간으로서 걔 행복을 빌어주고 보내줄 수 있을 것 같아. 그게 말이 되니? 내가 거길 왜 가? 솔직히 누나 말대로 나 자꾸 미련하게 구는 거 맞는 것 같아. 그 사람이 좋았던 게 아니라 그 사람이랑 함께 했던 어린 시절에 내가 좋았어서. 근데 누나 말대로 이젠 깨끗하게 정리하고 보내줘야지. 나 이제 누나 사람이잖아. 누나만 볼 거잖아. 그러니까 정리하는 거 누나가 도와줘야지. 나도 진짜 지긋지긋하다. 정말 진절머리나게 싫은 제안이었지만 시간이 흐르니 생각이 조금 바뀌었어요. 그놈의 전 여친 얼굴이나 한번 구경하자 싶더라고요. 제가 굳이 거기까지 가서 추기를 할 필요는 없으니 가서 구경이나 하다 오자 싶더라고요. 이 일을 통해서 남자친구가 그 여자를 깨끗이 잊는다고 약속했으니 진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이마에 참을 인자를 새겼죠. 그렇게 한 번 같이 가주는 것만으로도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지는 거라면 한 번이 아니라 10번도 더 갈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결혼식에 가서 그 여자가 하는 결혼식보다 훨씬 화려하게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솔직히 전 애인보다 더 행복하고 싶은 마음, 저도 모르는 건 아니니까 남자친구의 마음이 아예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었어요. 그리고 남자친구 옆에 제가 있다는 걸 그 사람한테 인지시킴으로써 추후 있을 일도 대놓고 방지할 수 있는 기회였죠. 그래서 그 사람 결혼식에 갔어요. 어차피 같이 사진 찍을 사이는 아니니 신부에게 질세라 최대한 화려하게 꾸미고 갔죠. 그런데 전 좀 충격을 받았어요. 신부가 생각 이상으로 너무 아름다웠거든요. 관리를 평소에 엄청 하는 사람인 건지 깡마르고 왜소한 체구에 얼굴도 작고 모델 같더라고요. 솔직히 모르는 사이로 만났으면 여신이다 생각했을 만큼 예뻐서 자존심이 팍 상했어요. 본판만 해도 일반인 수준이 아니었는데 거기다 반짝이는 하얀 웨딩드레스에 신부 화장까지 해놓으니 정말 천사 같더라고요. 그 사진은 뭐였는지 제가 착각을 해도 한참 한 것 같았죠. 남자친구가 신부 앞에서 제 손을 잡고 인사를 시켜주는데 신부는 저를 보고 환하게 웃기만 하는데 웃음이 하나도 안 나왔어요. 무슨 말을 주고받았는지 기억도 안 날 정도로 신부의 외모가 충격적이었고 결혼식을 보는 내내 남자친구의 씁쓸해 보이는 표정이 신경 쓰여서 미치겠더라고요. 와서 미련을 없애겠다던 남자친구는 오히려 진한 미련에 휩싸인 것처럼 보였어요. 저 모습으로 나랑 결혼할 수도 있었을 텐데
라고 대놓고 얼굴에 쓰여있는 걸 보다가 도저히 못 참겠어서 남자친구 손을 잡고 식장을 뛰쳐나와 버렸어요. 왜 그래 누나? 내가 여기 와서 눈조장 찍었으면 됐지. 이걸 끝까지 봐야 돼? 지인 결혼식도 지루하면 끝까지 못 보는데 뭐 보기 좋은 거라고 끝까지 봐. 그래도 우리도 곧 결혼할 건데 여기 온 김에 사전 구경 좀 해보면 좋잖아. 됐거든? 내 주변에도 결혼하는 사람 많은데 굳이 여기서 사전 구경할 게 뭐야? 누나, 또 왜 이렇게 예민해졌어? 저를 달래주기는커녕 피곤하게 군다는 듯한 남자친구의 그 말 한마디에 저는 결국 폭발했고 그날도 정말 박 터지게 싸웠어요. 욱하는 마음에 그냥 다 됐으니까 결혼하지 말자는 말을 하니 나름대로 자존심 세워가며 싸우던 남자친구가 꼬리를 내리더군요. 아무리 화가 나도 어떻게 그런 말을 해. 나 정말 누나 아니면 결혼하고 싶은 사람 없다니까. 이제 제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결혼하는 거 봤으니까 정말 연락처도 차단하고 깨끗이 잊을게. 우리 그러려고 온 거잖아. 화내지 마. 저를 살살 녹이며 달래는 남자친구를 정말 믿어도 되나 싶다가도 또 금방 넘어가고 싶은 게 제 마음이더라고요.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온 거니까 정말 끝이겠지 싶어서 넘어가 주는 것도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것도 지금 생각해보면 다 제가 남자친구를 많이 좋아했기 때문에 넘어가 줄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해요. 제 불같은 성격에 정말 많이 양보한 거죠. 그런데 결국에는 사건이 터졌어요. 누나, 부모님 드시라고 한우 세트 하나 보냈어. 오늘 안에 도착할 거야. 뭐? 정말? 갑자기 뭐야? 아, 회사에서 성과급 나왔거든. 그래서 장인 장모님 생각나서 든든하게 챙겨 드셔야 하니까. 고마워. 엄마 아빠 너무 좋아하시겠다. 퇴근하고 배송 와 있으면 사진 보낼게. 남자친구는 저희 부모님도 알뜰살뜰 잘 챙겼어요. 그게 제가 그 사람을 너무 좋아했던 많은 이유 중 하나였죠. 엄마, 성주가 엄마 아빠 드시라고 한우 세트 선물로 보낸 거 오늘 온대요. 오면 냉장고에 바로 넣으세요. 어머, 그래? 고마워서 어떡해. 잘 먹겠다고 전해줘. 기분이 좋아서 가벼운 발걸음으로 퇴근을 했는데 한우팩 세트가 집 앞에 그대로 덩그러니 놓여져 있더라고요. 엄마, 날씨 더운데 이거 안에 넣어놓으라니까. 왜 안 챙겼어요? 밖에 한참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니, 나도 오늘 온다길래 그건 줄 알고 집에 들여놨는데 송장 확인해보니까 우리 집 거가 아닌 것 같아서 다시 내놨지. 뜯었으면 큰일 날 뻔했지 뭐니. 우리 집 거가 아니라고요? 엄마 말을 듣고 송장을 확인해보니 우선 이름이 제 이름으로 안 되어 있더라고요. 100번 양보해 그건 그럴 수 있다고 쳐도 너무 화가 났던 건 이름이 전 여자친구 이름으로 되어 있었어요. 얼마 전 결혼식까지 갔다 와서 너무 익숙한 그 이름이요. 게다가 핸드폰 번호도 달라서 번호를 저장해서 프로필을 확인하니 그 전 여자친구더라고요. 주소만 제대로 쓰고 이름과 전화번호는 전 여친과 헷갈려서 썼던 거예요. 그 순간 어찌나 화가 나던지 저는 영문도 모르고 제 눈치만 보시던 부모님을 남겨두고 무더운 날씨에 밖에서 고통받던 한우 세트를 들고 남자친구 자취방으로 갔어요. 누나, 연락도 없이 무슨 일... 그건 왜 들고 왔어? 고기가 상했어? 어리둥절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는 그놈에게 저는 뜯긴 송장을 내밀었어요. 너 미쳤니? 제정신이야? 우리 부모님도 보는 선물에 전 여친 이름을 박아놔? 너 진짜 나 매기니? 다 있는다고 날 그 인간 결혼식까지 데려간 놈이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데? 그게 무슨 말... 송장을 확인한 그 인간 얼굴이 사색이 돼서 하얗게 질리더라고요. 전 정말 너무 화가 나서
아이스팩에 들어있던 한우들을 다 꺼내서 바닥에 던졌어요. 봐주는 것도 한계가 있지. 너랑 연애하는 동안 내가 둘이서 연애를 하는지 셋이서 연애를 하는 건지 모르겠다. 나 더 이상은 이렇게 살 자신이 없어. 아니, 결혼해서까지 셋이서 살고 싶진 않네. 내가 여러 번 기회를 줬는데도 넌 그 여자 망령에서 못 벗어나잖아. 누나, 이건 정말 실수야. 내가 왜 그랬지 정말? 술 취해서 주문시켰다가 순간 정신이 나갔었나 봐. 한 번만 용서해주라. 어? 그놈의 한 번만. 너 술 취할 때마다 그 여자 찾는 거 보는 것도 한두 번이지. 넌 나 멍청하게 만드는 게 그렇게 좋니? 나도 너랑 행복해지고 싶었어. 그래서 네가 말도 안 되는 요구 하는 거 다 들어줬어. 근데 네가 나한테 결국 해주는 건 이따위잖아. 나도 사랑받는 연애하고 존중받는 연애하고 싶어. 그동안 네가 나한테 그런 걸 줄 수 있는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이건 아닌 것 같다. 전 여친 이름 박힌 고기는 너나 먹어. 우리 집 식구들한테 이딴 거 먹이기 싫으니까. 누나, 잠깐만. 내 얘기를 좀 더 들어보면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집어치워. 저를 끌어안으려고 다가오는 남자친구가 순간 너무 소름 돋고 징그럽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고기팩을 남자친구 얼굴에 던져버렸어요. 뺨에 3개 맞고 떨어져서 꽤 아팠을 텐데 전혀 미안하진 않더라고요. 매번 이런 식으로 애교 부리고 마음 약하게 만들어서 어물쩍 넘기려는 걸 더 이상은 봐주기가 힘들었어요. 이렇게 저와 제 가족에게 큰 실수를 저질러 놓고도 뻔뻔하게 제게 스킨십을 하려는 모습도 너무 역겹게 느껴졌고요. 뺨을 거세게 맞고는 충격을 받았는지 남자친구는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너는 그렇게 걔를 못 잊어서 구질구질하게 굴 거면 어떻게든 걔를 다시 붙잡아서 결혼을 했어야지. 걔 결혼하는 거 보니까 돈 많은 남자랑 하는 것 같더라. 넌 그렇게 버려지고도 걔를 못 잊을 만큼 걔가 좋니? 누나, 제발 이러지 마. 누나 질투나서 이러는 거 나도 잘 아는데 나랑 같이 가서 걔 결혼하는 것까지 보고 왔고 걔한테 내 여자친구라고 소개까지 했잖아. 이름 잘못 적은 건 미안한데 내가 매번 걔 이름으로 선물을 보냈다니까. 술도 좀 들어가고 해서 헷갈렸어. 습관이 무섭다는 말도 있잖아. 어? 나 누나 아니면 이제 돌아갈 데도 없는 거 알잖아. 정신을 차리고 보니 남자친구가 어물쩍 넘어가려고 심리전을 펼치는 말들에도 일일이 화가 나더라고요. 맨날 변명. 넌 지겹지도 않니? 그리고 돌아갈 데가 없어서 나한테 이렇게 매달리나 보지? 돌아갈 데가 있었음 바로 돌아갔으려나? 너랑 또 지겹게 엮이고 싶은 생각 없으니 내 인생에서 영원히 꺼져버려. 남자친구가 또 다가오려고 하길래 저는 앞에 놓여있던 소고기 팩을 한 번 더 던져버리고 도망치듯 집을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그 길로 파혼 선언을 했죠. 부모님은 충격을 받으셨지만 이유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너무 속상해하실 것 같아 차마 말씀은 못 드렸어요. 그냥 인연이 아닌 것 같다는 말로 퉁을 쳤죠. 그런 식으로 헤어지고 나니 장기 연애를 했던 사람은 정말 못 만나겠더라고요. 대여도 한참을 대인 느낌이었으니까요. 제가 끼어들 수 없는 과거에 함께 시간을 보낸 연인이라는 게 이렇게 지독한 건 줄 미처 몰랐어요. 장기 연애했던 사람은 인성이 좋은 거니 믿고 만나라는 말이 정말 원망스러워지더라고요. 그땐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는데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고 저는 얼마 못 가서 정말 운 좋게 지금의 남편을 만났어요.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았던 때 저 좋다고 쫓아오는 남편을 끊임없이 경계하고 의심하다가 결국 마음을 열었네요. 마지막으로 한 번 사람을 믿어봐야지 했던 마음을 지금까지 남편은 한 번도 배신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을 만나려고 그 전에 그렇게 마음고생을 했나 싶기도 했고요.
그 인간은 아직도 그 여자를 못 잊었는지 결혼 소식 같은 건 들려오지 않더라고요. 차라리 잘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 같은 희생자가 또 나올 바에 그런 인간은 연애하지 말고 평생 외롭게 혼자 살아야 마땅하니까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모두들 건강하시고 항상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얼마 전 기적 같은 일을 겪었던 한 여자예요. 절제절명의 위기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나거나 로또에 당첨이 된다던가 하는 그런 드라마틱한 일은 뉴스에서나 볼 수 있는 일인 줄 알았는데 놀랍게도 제 인생에도 벌어졌어요. 큰 일을 겪고 나니 저도 모르게 지난 세월을 훑어보게 되더군요. 돌이켜보니 제 삶은 참 굴곡이 많았던 것 같아요. 학창시절만 해도 평범했던 제 인생이 이렇게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락내리락 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는데 말이에요. 원래 저는 사랑이 많으신 부모님 밑에서 평범하게 자란 외동딸이었습니다. 아빠는 작은 건축사무실 직원이셨고 엄마는 전업주부셨는데 대단한 부자는 아니었지만 여름이 되면 동해바다로 여행도 가고 겨울엔 방구석에서 드라마를 보며 귤과 고구마를 까먹으며 놀 만큼 여유로웠던 것 같아요. 저희 때는 요즘 사람들처럼 해외여행이니 명품이니 이런 건 알지도 못하고 그저 친구들과 노는 것만 재미있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렇게 고등학교 때까지 제 인생은 그저 평화롭고 행복하기만 했었죠. 그런데 제가 수능을 막 마치고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을 때 저희 가족은 큰 비극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저희 아빠가 퇴근하시던 길에 교통사고를 크게 당한 거였죠. 11월이었는데도 이상하리만큼 눈이 많이 내린 날 저녁이었는데 뺑소니 차량에 변을 당하신 거였어요. 뒤늦게 아빠를 발견한 동네 주민분께서 급하게 119를 불러주셨지만 이미 아빠는 돌아가신 후였다고 해요. 소식을 듣고 놀란 엄마랑 저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그 당시만 해도 CCTV가 많지 않았던 때라서 끝끝내 범인을 잡지 못했어요. 아니 그래도 어딘가엔 찍히지 않았겠어요? 선생님, 한 번만 더 찾아봐 주세요. 이렇게 저희 남편 보낼 수 없어요. 죄송합니다. 근데 그 근방 CCTV에는 찍힌 차량이 없고 좀 더 범위를 넓히면 또 찍혀있는 차량이 너무 많아요. 그날이 금요일이었지 않습니까? 한두 차량만 특정해서 볼 수가 없을 정도로 차량이 많았어요. 그래도 저희 동네랑 연결된 도로만 보면 안 돼요? 그 시간에 나가는 차량이 별로 없었을 텐데. 그 도로 CCTV는 껍데기만 있고 알맹이는 없더라고요. 녹화되는 카메라가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답답한 마음에 엄마는 상복을 입은 채로 경찰서까지 가셔서 울분을 토했지만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죠. 결국 저희는 그렇게 아빠를 보내드려야만 했습니다. 아빠의 사고는 저와 엄마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하루아침에 아빠를 보내드린 것만으로도 모자라 범인을 잡지도 못한 상황에 저희는 한동안 예전의 활기를 되찾을 수 없었죠. 대학 입학을 앞두고 들떠있던 저는 그 일의 충격으로 인해 성격 자체가 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전까지는 눈에 띄게 활발하진 않았어도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에 스스럼이 없었던 성격이었지만 대학에 막 들어가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선배를 만나는 일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어요. 더 정확히는 그 모든 일에 의욕을 찾을 수가 없었죠. 결국 저는 다소 조용하고 우울해 보이는 학생이 되고 말았답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니 이후로도 대학 생활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반년 동안 겉돌던 저는 이후에 한 선배를 만나게 되었는데요. 돌이켜보면 사람 인연이란 게 참 신기한 것이, 처음 만났을 때는 전혀 예상치 못했는데 저랑 그 선배는 얼마 지나지 않아 사랑에 빠지게 되었답니다. 저랑은 5살 차이가 나는 선배였죠. 그 선배는 과에서도 유명한 모범생이었는데 학교에 복학하자마자 사람들이랑 잘 어울리다가 겉도는 절 발견하고는 챙겨주더군요. 보통 졸업 직전의 선배들 같은 경우엔 후배를 그렇게까지 잘 챙겨주지는 않는데 그 선배는 유독 절 많이 챙겨줬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선배도 그 시기에 부친상을 당해서 많이 힘들어했다고 해요. 본인과 같은 아픔을 겪었다는 얘기를 듣고 더 눈에 밟혀 챙겨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더군요. 그렇게 조금씩 서로 가까워지던 저희는 서로의 존재에 위로를 많이 받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연인으로 발전했는데 저는 삶에 활기를 되찾은 기분이 들 정도로 기뻤어요. 연애를 하는 동안 매일매일이 행복했고 그러다 보니 공부 능률도 올라갔죠. 저희는 제가 대학을 졸업하는 대로 결혼을 하자고 약속을 했답니다. 졸업하는 대로 나랑 결혼하자. 졸업해봤자 나는 23살인데 너무 이른 나이에 결혼하는 거 아니야? 결혼 안 하면 다른 사람이라도 만나보려고? 그건 아니지만 어차피 할 결혼인데 지금처럼 예쁠 때 하는 게 좋잖아. 그때 남자친구는 이미 돌아가신 아버지가 읽어놓은 회사에 취직을 해서 일을 하고 있었기에 경제적으로 어려울 것도 없었어요. 남자친구의 집안 어르신들도 그 회사에서 임원급으로 일을 하고 계셨고 어머니도 맡고 계신 자리가 있어서 집안 자체도 잘 사는 편이었죠. 덕분에 걱정 없이 결혼을 약속한 저희는 1년도 남지 않은 저의 졸업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그때 제가 임신을 하고 말았습니다. 계획했던 일이 아니라 전 많이 당황했는데 남자친구는 오히려 잘 됐다며 이참에 미리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희는 임신 사실은 숨긴 채로 양가 어머님께 인사를 드리러 갔죠. 저희 엄마는 제가 너무 이르게 결혼 이야기를 꺼내자 처음엔 당황하셨어요. 하지만 남자친구가 본인 나이에 맞지 않게 어른스러운 모습을 보고 꽤 마음에 들어하셨어요. 남자친구의 긴 설득 끝에 마지 못한 척 결혼을 허락하셨지만 제 눈에는 엄마가 처음부터 남자친구를 마음에 들어한 게 눈에 보였죠.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 결혼이 순조롭게 잘 진행될 줄 알았어요. 하지만 남자친구의 엄마, 예비 시어머니를 만나고 나서 저희의 희망은 산산조각이 나게 되었죠. 어디서 근본도 없는 기집애를 데려와서 결혼을 하겠대? 네 아빠가 하늘에서 보면 퍽이나 좋아하겠다. 엄마, 사람 면전화도 되고 무슨 소리야? 딱 봐도 그저 그런 집안에 게다가 아빠도 없이 자란 앤데 너야말로 엄마한테 이게 뭐 하자는 거야? 엄마가 너 이따구로 살라고 그렇게 열심히 키운 줄 알아? 야, 너 우리 애 어떻게 꼬셨니? 결혼한답시고 막무가내로 들이받으면 내가 흰봉투 건네면서 우리 아들이랑 헤어지라고 할 줄 알았어? 꿈 깨. 너한테 줄 건 아무것도 없고 우리 아들은 너 같은 애랑 어울리지도 않아. 난 이 아이 절대 반대다. 저는 살면서 그렇게 적나라한 욕은 처음 들어봤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저와 남자친구를 호되게 혼을 내면서 거의 쫓아내다시피 하셨죠. 제가 말실수를 하거나 뭔가 실수를 했다면 그거에 대해 죄송하다고 사과라도 했을 텐데 절 보자마자 다짜고짜 불같이 화를 내시니까 저는 엄청나게 당황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바보같이 그 앞에서 한마디도 할 수 없었고 남친은 결국 저를 데리고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 우리 엄마가 저렇게까지 반대하실 줄 몰랐어. 아무리 내가 마음에 안 들어도 그렇지. 좀 너무하신 거 아니야? 오늘 처음 뵀는데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저렇게까지 싫어하시는 거야? 말씀을 너무 심하게 하시잖아. 내가 미안해. 우리 임신했다고 말할까? 내가 너 책임지겠다고 하면 엄마도 마음이 달라지시지 않을까? 됐어. 가뜩이나 저렇게 화났는데 그 얘기까지 하면 나한테 뭐라고 하겠어? 더 심한 욕이나 듣겠지. 그럼 어떡해. 나도 몰라. 어렸던 저희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당황해서 허둥대기 바빴어요. 저도 대책이 없는 상태였지만 남자친구가 선뜻 해결책을 내주지 못하니 또 답답해서 화가 나고 결국 집으로 들어와서 하루 종일 울었죠. 그런 절 보고 엄마는 상황 파악을 하셨는지 집으로 찾아온 남자친구한테 화를 내며 문전박대를 했고요. 새파랗게 어린 남의 딸 데려가는 주제에 무슨 소리를 했길래 애가 저래. 니네가 무슨 재벌 2세야 뭐야? 나도 앞날 창창한 우리 딸 유부녀 만들 생각 없으니까 썩 꺼져. 하지만 남자친구는 무릎까지 꿇으며 저희 엄마한테 제발 결혼을 허락해달라고 빌었고 어떻게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열흘 뒤엔 예비 시어머니한테도 결혼 승낙을 받아왔어요. 그렇게 겨우 상견례 자리를 마련했고 어렵게 다시 결혼 준비를 시작할 수가 있었죠. 상견례 자리에서 양가 어머님들을 딱딱하고 형식적인 말만 주고받을 뿐 전혀 화해가 되지 않았는데요. 그럴수록 저와 남자친구는 더더욱 임신 사실을 밝힐 수가 없었어요. 얼른 결혼식을 마치고 혼인신고를 한 뒤에 말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그래서 저희는 결혼식을 좀 더 서둘러 준비했답니다. 하지만 결혼식 일주일 전, 그간의 노력이 무색하게도 허무하게 임신 사실을 들키고 말았어요. 예비 시어머니가 남자친구의 카드 내역에서 산부인과가 찍힌 걸 우연히 발견했던 겁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그 길로 곧장 저희 집을 찾아와서 현관문 문을 부서져라 두들겼습니다. 누구세요? 나와보세요. 어디서 이런 엄청난 짓을 저질러 놓고 퍼질러 자고 있어? 내가 기가 막혀서 정말. 어디서 남의 씨를 받아와갖고는 누구 아들 인생 망치라고 하냐고. 아주 작정을 했네. 작정을 했어. 아니 사부인, 주말 아침부터 이게 무슨 일이세요? 난데없이 찾아와가지고는 이게 무슨 행패예요? 사부인? 누가 당신 사부인이에요? 그쪽이 그쪽 딸 간수를 제대로 못해서 이런 사달이 난 거 아니에요. 애가 벌써 임신 4개월 차랍니다. 4개월 차. 그쪽도 알고 있었어요? 예비 시어머니의 말에 엄마도 충격을 받고 말문이 막히시고 말았죠. 당시 엄마는 돌아가신 아빠 자리를 대신해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 몸 상태를 알아차리시기가 더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더 큰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았죠. 엄마가 놀라거나 말거나 예비 시어머니는 원색적인 비난을 퍼부어댔어요. 내가 저딴 걸레 같은 년을 하마터면 며느리로 들일 뻔했다고. 순진한 우리 아들이 깜빡 속아 넘어갔으면 생각만 해도 치가 떨려서. 하마터면 팔자에도 없는 남의 새끼 키울 뻔했어. 도대체 딸내미 교육을 어떻게 시켰으면? 뭔 소리예요. 누가 봐도 애 아빠는 당신 아들인데. 어리고 순진한 남의 딸 인생 망쳐놨으면 책임은 그쪽에서 져야 할 거 아니야. 어디서 지 아들 교육 제대로 못해놓고 뚫린 입이라고? 입으로 똥을 싸고 앉아있어. 뭐? 입으로 뭘 해? 내가 전년 딱 봐도 관상이 술집 여자 같을 때부터 알아봤는데 모녀가 쌍으로 천박하게 그지없. 화를 참지 못한 엄마는 저희 모녀를 욕하는 예비 시어머니의 머리채를 잡아채버렸고 아프다고 꽥꽥 소리를 지르던 예비 시어머니도 저희 엄마의 머리끄댕이를 잡았어요. 둘은 서로 머리를 잡고 뒹굴기 시작했죠. 저는 놀라서 맨발로 현관 밖을 뛰쳐나갔고 그때서야 택시를 타고 헐레벌떡 도착한 남자친구가
기겁을 하며 뛰어왔어요. 저희가 아무리 두 사람을 뜯어 말려보려고 해도 워낙 둘 다 힘이 세서 떼어놓을 수가 없었죠. 결국 주민의 신고로 경찰서까지 다녀오고 나서야 두 사람은 진정할 수가 있었답니다. 경찰서를 다녀온 뒤 저는 엄마한테 수십 차례 등짝 스매싱을 맞았고 그동안의 일을 곧이곧대로 털어놓게 되었어요. 원래부터 사고를 쳐서 급하게 결혼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결혼을 하기로 약속하고 나서 얼마 뒤에 임신 사실을 알았다는 말을 1시간이 넘게 말씀드려 겨우 엄마를 설득할 수 있었어요. 처음부터 엄마를 속이려고 했던 게 아닌데 양가 어머니 두 분 다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서 결혼식을 올리고 나면 그때 말을 하려고 했다고요. 거짓말해서 미안해 엄마. 근데 나도 너무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어차피 결혼할 거였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이제 어떡할 건데? 난 저 집안에 너 시집가는 꼴 못 봐. 그럼 애 낳는 것도 다시 생각해 봐야 하는 거 아니야? 지워야 할 거 아니야, 애를. 뭐? 어떻게 그건 살인이야, 엄마. 내가 무슨 고등학생도 아니고 어엿한 성인인데. 이게 무슨 살인이야? 그건 아직 사람도 아니야, 이 화상아. 일단 너부터 생각을 해야 할 거 아니야, 너부터. 엄마의 마음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었지만 그때 저에겐 아이의 존재가 너무나 생생하고 또 선명했어요. 분명히 살아있는 생명인데 이 아이를 죽인다는 게 산모로서 도저히 용납되지가 않더군요. 머리로는 아이를 낳는 게 더 힘들 거라는 건 알면서도 저는 끝내 아이를 지우겠다는 엄마의 말에 동의할 수가 없었죠. 엄마는 그런 저를 보고 이틀 밤을 꼬박 새우시면서 괴로워하셨어요. 결국 3일째 되는 날, 엄마는 저에게 아이를 낳아서 키우자고 해주셨죠. 그래도 그 집안에는 절대 시집 안 보낼 거야. 지 아들 내벤 거 알자마자 개거품 물고 지랄하는 꼴을 보니 어차피 그딴 집안에 가봤자 너만 고생이다. 애는 우리 둘이 키워보자. 너도 젊으니까 어떻게든 되겠지. 아, 저 화상. 이미 양가 어머니들이 머리채까지 잡고 싸웠는데 제가 생각해도 결혼은 얼토당토 않은 일이었고 엄마 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었어요. 저를 보자마자 처음부터 절 싫어해서 온갖 막말을 쏟아붓는 예비 시어머니랑 한 가족이 된다는 상상만으로도 끔찍했죠. 게다가 이미 그 사이에 예비 시어머니는 이미 예식장에 직접 찾아가서 취소까지 하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남자친구를 불러냈어요. 그리고 엄마들이 말하는 대로 결혼 취소하고 우리도 헤어지자고 말을 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제 말에 펄쩍 뛰며 극구 반대했어요. 그게 대체 무슨 소리야? 결혼은 당장 못하더라도 헤어지는 건 아니지. 그럼 애는 어떡하고? 오빠애 아니라며. 신경 쓰지 마. 애는 우리가 알아서 키워.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우리 엄마가 하는 말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려. 엄마도 내 애라는 거 아셔. 알고 더 저러는 거야. 그러니까 내 말이 알고도 저러시는 거면 더 큰일이잖아. 결혼식 안 올리더라도 내가 오빠랑 계속 만나면 이 다음에는 머리채 잡는 걸로 안 끝날 거 아니야. 남자친구는 몇 번 더 다시 생각하라며 절 설득하려고 했지만 제가 워낙 완강하게 거절하자 체념하고 돌아갔어요. 2달 뒤 남자친구는 한 번 더 저에게 찾아왔는데요. 그간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몰라보게 초췌한 모습이었죠. 남자친구는 대뜸 제게 미국으로 가자는 말을 했어요. 같이 미국으로 갈래? 거기에서는 우리 둘이서만 지낼 수 있어. 나중에 자리 잡히고 여유가 생기면 장모님도 자주 초대할 수 있고. 갑자기 엄마랑 생이별을 하라고? 아니야, 됐어. 애는 엄마랑 내가 알아서 잘 키운다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그만해. 장모님도 나이가 있고 결국 너 혼자서 애 키우게 될 건데 여자 혼자 애를 어떻게 키우겠다는 거야. 그래서 미국 가면? 거기 가면
5번의 집안 사람들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어? 아무도 못 찾아오고 해코지 못하게 할 수 있냐고. 남자친구는 결국 제 말에 아무런 대답도 못하고 돌아갔어요. 그리고 그 길로 미국으로 홀로 떠났죠. 저희는 그렇게 헤어지게 되었어요. 그 뒤 저는 24살에 저희 아들을 낳았고 미혼모로 살기 시작했어요. 다니던 대학은 출산 전에 겨우 졸업했지만 취업은 할 수 없었죠. 아이를 키운다는 게 생각보다도 훨씬 힘든 일이라는 걸 낳아보고 나서야 알 수 있었어요. 밤낮으로 제대로 잠도 못 잤고 화장실도 맘대로 못 갈 정도로 힘들었죠. 엄마는 홀로 돈을 버시면서 그런 저와 제 아이 뒷바라지를 해주셨어요. 그렇게 고생하며 엄마랑 둘이서 열심히 아들을 키웠어요. 한창 그렇게 전쟁처럼 육아를 하고 있던 어느 날, 저희 집 앞으로 엄청나게 큰 택배 상자 하나가 오더라고요. 어머, 엄마 택배 시켰어? 뭐가 이렇게 커? 아니, 왜? 뭐 왔어? 어머, 이게 무슨... 나한테 온 것 같은데 여기 내 이름이 적혀 있어. 받는 사람 이름은 제 이름이 맞았는데 보내는 사람 이름은 아무런 정보도 적혀 있지 않았죠. 제 몸만한 택배 상자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각종 육아용품과 산모를 위한 물건들이 가득했어요. 기저귀 가방도 하나 들어있었는데 그 안에는 현금으로 1,000만 원이 들어있더군요. 택배를 보낸 사람은 자신의 정보를 전부 지웠지만 엄마랑 저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애 아빠가 보낸 상자라는 것을요. 그때 그 택배 상자가 애 아빠로부터 받은 처음이자 마지막 소식이었네요. 저희는 그 물품들과 돈으로 한동안 한숨 돌릴 수 있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것도 아주 잠시뿐이었고 저희는 뭔가 대책을 찾아야 했어요. 그 전까지는 엄마는 출퇴근하는 일과 육아를 병행해야 했고 저는 집에서 틈틈이 부업으로 액세서리 부품을 만드는 일을 했었는데 몸은 몸대로 고단하고 수입은 여전히 낮았거든요. 결국 저희는 뾰족한 방안을 계속 찾다가 얼마 후 집 근처 학교 앞에 작은 문방구를 인수해서 영업을 시작했어요. 그 문방구는 안쪽 쪽방에서 아들을 키울 수가 있었기 때문에 가지고 있던 돈과 대출을 같이 껴서 인수를 한 거였죠. 위치가 학교 앞이니 장사는 잘 되더군요. 거기서 6년 넘게 있으면서 아들을 키워냈답니다. 그런데 아들이 학교를 갈 무렵부터 문방구를 찾아오는 아이들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알고 보니 학교와 주택가 사이에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가게가 생겼더라고요. 주말에 엄마랑 아들이랑 다 같이 그 가게로 가서 살펴보니 문구점부터 생활용품까지 없는 게 없었죠. 그래도 그때까지는 학교에 아이들도 많고 간혹 준비물을 잊은 아이들이 저희 문방구를 찾아주었기 때문에 눈에 띄게 매출이 줄어들진 않았지만 얼마 후 저희 엄마가 쓰러지시면서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했어요.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나서 정말 다행입니다. 쓰러지시자마자 곧바로 병원으로 오지 못했다면 정말 큰일 날 뻔하셨어요. 왜 그런 건데요? 저희 엄마한테 큰 문제라도 있는 거예요? 심부전증입니다. 심장이 이미 꽤 많이 커지셨어요. 그전에도 두통이 심하거나 다리가 심하게 붓거나 하셨을 텐데 그때 병원에 좀 일찍 오지 그러셨어요. 그야 나이가 들면 자주 붓고 그러니까 의뢰 몸이 쑤시는 정도로만 생각했죠. 많이 심각한가요? 약을 꾸준히 드셔야겠는데 심부전증 같은 경우엔 다른 합병증이 오는 경우도 많아서 관리를 잘 하셔야겠습니다. 운동도 꾸준히 하시고요. 그럼 치료는 어느 정도 받아야 하나요? 완치라는 건 없어요. 계속 꾸준히 치료 받으셔야 합니다. 의사의 말을 듣고 저희는 정말 눈앞이 깜깜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엄마가 아픈 뒤로 자책을 정말 많이 했어요.
가뜩이나 아빠가 돌아가신 후에 집안 사정이 힘들어지고 있었는데 제가 아들을 낳는 바람에 엄마가 고생을 많이 하셨거든요. 엄마랑 아들 앞에서 티를 내진 않았지만 가족들 없는 곳에서 정말 많이 울었어요. 엄마가 그렇게 건강을 잃으신 게 꼭 제 잘못인 것만 같았죠. 하지만 슬픔에만 젖어 있을 여유가 없었어요. 당장 엄마 약값과 치료비 나가는 돈도 많은데 문방구 매출은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또 아들은 아들대로 한참 자랄 때라서 가만히 있어도 들어가는 식비가 꽤 되었죠. 문방구를 운영하면서도 부업 일을 다시 시작했고 밤을 새면서까지 일을 했지만 여전히 세 식구가 살아가기엔 부족하더군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결국 저희 문방구는 망했고 겨우겨우 싼 값에 가게를 넘기게 되었어요. 그 과정에서 저희 가족은 빚만 떠안게 되었고요. 당장 일터가 사라지니 빨리 일을 새로 구해야 하는데 이미 나이가 들 대로 들어버린 애엄마로서 새로운 일을 구한다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몇 개월을 헤맨 끝에 동네 슈퍼 아줌마를 통해 저 같은 사람도 지원할 수 있는 회사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쪽으로 가게 되었어요. 당시 제 나이와 스펙으로 일할 수 있었던 건 그곳이 유일했던 것 같아요. 그곳은 바로 유명한 기업의 콜센터였답니다. 물론 최저 시급으로 일을 시작하게 되었죠. 거기서 일하면서 연장 근무, 주말과 공휴일 근무까지 돈을 더 벌 수 있다면 저는 뭐든지 했습니다. 저 혼자 벌어서 세 식구가 먹고 살려면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당시에는 콜센터 직원들을 보호해주는 제도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평생 듣도 보도 못한 별의 별욕을 다 듣기도 했는데요. 그렇지만 사람이 벼랑 끝에 몰리니까 그런 말에 상처받을 여유도 없었어요. 동시에 초인적인 집중력이 생기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남들보다도 월등히 빠르게 일을 배웠고 인센티브도 그만큼 많이 받을 수 있었어요. 얘, 너는 무슨 돈독이 그렇게 올랐니? 좀 쉬어가면서 해. 옆에서 보는 내가 다 갑갑하다 정말. 야, 문주는 그 가장이잖아 가장. 냅둬라 좀. 아니, 남편은 놀아? 애는 도대체 언제 본대? 남편은 없어요. 애는 할머니가 돌봐주시고 있고요. 어머, 문주야 미안. 하던 거 해. 가자 가.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게까지 독하다는 소리를 들어가면서 지독하게 일을 했죠.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돈은 빠듯했어요. 엄마가 병세가 계속 악화되셨거든요. 심장이 제 역할을 못하니 다른 장기들도 무리가 가서 손상되기 시작했고 엄마는 점점 음식도 제대로 드시지 못하게 되셨어요. 결국 저는 일을 늘려서 출근하기 전 새벽 5시에 건물 청소도 같이 했습니다. 아픈 엄마의 병간호는 그 사이 철들어버린 아들이 대신 해주고 있었어요.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죽도 하고 반찬도 잘게 잘라 할머니를 먹여드리면서요. 저희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엄마는 결국 3년 뒤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답니다. 3일장을 하는 내내 아들과 부둥켜 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못난 딸을 만나서 고생만 하다간 우리 엄마. 딸의 일이라면 항상 두 팔 걷어붙이고 나서서 행동해 주던 엄마가 이제 세상에 없다고 생각하니까 솔직히 두려운 마음도 많이 컸죠. 병상에 누워 계셨다고 해도 엄마는 존재만으로 저에게 든든한 분이었거든요. 아빠를 보내드릴 때랑은 또 다르게 세상에 홀로 남은 기분이 들기도 했어요. 제가 키워내야 하는 제 아들이 없었다면 아마 저는 끝끝내 슬픔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엄마를 보내드리고 나서 이듬해에 저희 아들은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아들은 사춘기인 나이가 되어서도 반찬 투정 한 번을 안 했어요. 어릴 때는 천진난만하고 개구장이었는데
어느새 어른보다도 더 철이 들어서 공부에만 매진을 하더군요.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면 아들은 옆에 바퀴벌레가 지나가고 있어도 모를 만큼 책만 보고 있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 그 나이 때만 즐길 수 있는 것들을 제대로 즐기지 못하는 것 같아서 저는 그게 참 속상했죠. 그러다가 중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 저는 학부모 상담에서 담임 선생님께 아들을 특목고에 보내라는 제안을 받았어요. 이미 한솔이한테 얘기를 해봤는데 애가 딱 잘라 싫다고 하더라고요. 그치만 이 주변의 일반 고등학교가 그렇게 학업 분위기가 좋지 않다는 거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한솔이 정도면 조금 낮은 특목고에는 충분히 갈 만한 성적이거든요. 어머님이 한 번 더 한솔이랑 얘기 나눠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처음 듣는 이야기였어요. 저는 그날 당장 집에 들어가자마자 아들에게 물어봤죠. 한솔이 너 선생님이 특목고 원서 넣어보라고 했다며. 근데 안 간다고 했어. 왜? 거기 가면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랑 인맥도 쌓을 수 있고 서로 공부하면서 더 많은 걸 배울 수 있대. 일반 고등학교보다 환경이 훨씬 좋다더라. 그런데 왜 안 가? 그런데 잘못 가서 내신 성적 못 받고 대학 진학 잘 못하는 사람들도 있대. 지금 우리 학교도 일반 고등학교처럼 분위기 별로인 건 똑같아. 근데 계속 전교 1, 2등 해왔잖아. 나는 일반 고등학교 가도 잘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등록금 때문에 그래? 엄마가 특목고 학비 다 대줄 수 있어. 너 가고 싶으면 특목고 가도 돼. 그런 거 아니야. 진짜야. 아들은 절대 돈 때문이 아니라면서 끝까지 일반 고등학교로 진학하겠다고 저를 설득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보다 보던 친구들과 계속 함께인 게 더 좋고 등하교도 편하고 어쩌고. 결국은 아들의 뜻대로 일반 고등학교에 진학하기로 결정이 되었지만 그래도 저는 계속해서 마음이 쓰이더군요. 그렇게 일반 고등학교에 진학한 아들한테 저는 뭐라도 더 해주려고 과외를 붙여줄까 학원을 보내줄까 묻었지만 아들은 한사코 손을 저으며 필요 없다고 했어요. 실제로 고등학교를 가서도 전혀 성적이 떨어지지 않았으니 제 입장에서도 더 이상 할 말이 없긴 했죠. 아들은 선배들 문제집을 물려받아가면서 정말 지독하게 자린고비처럼 공부를 했답니다. 저 역시 그런 아들을 보면서 더욱더 일을 열심히 했죠. 평일 주말 안 가리고 닥치는 대로 일을 하던 저는 아들이 고3이 될 때쯤엔 직장 내에서도 팀장으로 승진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쯤이 돼서야 모든 대출금을 갚을 수가 있었답니다. 다달이 대출금으로 들어가던 비용이 고스란히 손으로 들어온 걸 처음 본 그날. 저는 당장 최고급 한우를 사와서 야자를 끝내고 온 아들한테 구워주었던 기억이 나네요. 대출금을 다 갚고 나서도 저는 투잡을 멈추지 않았어요. 아들 대학만큼은 반드시 아들이 가고 싶은 곳을 보내주어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대학 입시 원서를 쓸 때가 오자 아들은 아니나 다를까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곳부터 찾더군요. 저는 그때만큼은 지지 않았어요. 아들 앞으로 통장을 꺼내놓고는 이미 등록금은 다 벌어놨으니 갈 수 있는 제일 좋은 대학을 가라고 했죠. 성적이야 차고 넘쳤던 저희 아들은 제 통장을 받아들고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다는 대학교에 경제학과를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들이 대학을 다니는 6년 동안 계속해서 투잡을 이어가며 뒷바라지를 했어요. 그 사이 당뇨가 오면서 조금 고생하긴 했지만 그렇게 심한 정도는 아니었기에 아들이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버틸 수는 있었어요. 제 노력에 보답하듯 아들은 대학 졸업을 하기도 전에 취업까지 성공하게 되었답니다. 요즘 같은 취직난에 졸업도 하기 전에 대기업에 붙다니 이만한 경사가 따로 없었죠. 졸업식 날 꽃다발을 들고 아들 학교에 갔는데
저로서는 대학교라는 공간을 거의 30년 만에 처음 가게 된 거였어요. 학사모를 쓰고 있는 아들을 보니 얼마나 늠름해 보이던지 가슴이 벅차오르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그 옛날 제가 대학교 졸업을 앞두고 아들을 가졌을 때부터 그간 겪어왔던 일들이 전부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가더군요. 눈물샘이 터져서 사진을 찍는 순간조차 눈앞이 흐리고 눈물 범벅이었어요. 아들은 그런 저를 안아주고 저희는 두 손을 꼭 붙잡고 집으로 들어왔죠. 그런데 집 앞에 웬 번쩍번쩍한 외제차가 하나 서 있는 겁니다. 저희가 다가가자 운전석에서 어떤 중년 남성이 내려서 저희를 보더군요. 혹시 박문주 씨랑 박한솔 씨 되십니까? 네, 맞는데요. 누구세요? 아, 저는 장철홍이랑 같이 사업했던 친구입니다. 괜찮으시다면 저랑 잠깐 얘기 좀 하시겠습니까? 그게 누군데요? 엄마 알아? 26년 만에 들어본 그 이름에 저는 심장이 뚝 멈추는 줄 알았어요. 살면서 애아빠 생각이 한 번도 나지 않았다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남의 입을 통해서 그 이름을 듣는 건 26년 만에 처음이었거든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죠. 경황이 없는 채로 그 사람을 집 안으로 들이고 커피 한 잔을 하는데 그 사람은 그간 애아빠가 어떻게 살았는지 저희에게 이야기해 주었어요. 길고 긴 얘기였죠. 애아빠는 그 옛날 저와 헤어질 당시 가족들과 크게 싸우고 미국으로 건너간 거였다고 합니다. 그 당시 예비 시어머니가 저를 그렇게도 싫어했던 이유는 본인이 점 찍어두었던 다른 며느리감이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해요. 애아빠는 그런 예비 시어머니와의 관계도 틀어지고 미국에서 지내면서 집안의 도움을 받지 않고 혼자서 자수성가를 하려고 노력했는데요. 그런데 그 사이 자기 아버지가 일궈놓은 회사를 예비 시어머니랑 같이 운영하던 작은 아버지가 예비 시어머니를 회사에서 내쫓고 그 회사를 혼자 독식해버린 겁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한순간에 길바닥에 나앉게 되고 애아빠는 그걸 차마 모른 척 할 수 없어서 어머니를 미국으로 데려가 보살펴드렸다고 해요. 어머니는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그때의 일로 인한 우울증과 대인기피증으로 고생하시다가 갔다고 합니다. 그 사이 애아빠의 사업은 조금씩 빛을 발하기 시작했고 조금만 더 돈을 벌면 저를 만나러 오려고 알아보던 중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애아빠의 사업은 얼마 안 가서 한순간에 망해버렸다고 해요. 그때 전국이 아주 난리였죠. 한국에서도 맨날 뉴스에 나왔을 거예요. 그때 은행 돈 빌렸던 사람 중에 망한 사람들 엄청 많았거든요. 빚도 많이 생겼고요. 처음이랑 저도 그때 한 달인가 노숙까지 했었어요. 저는 다시는 사업 같은 건 꿈도 꾸지 말아야지 싶었는데 철옹이 그놈은 다시 사업을 할 생각을 하더군요. 그때 저희가 벌써 40이 넘었었는데 그 나이에 식당 청소도 하고 택시 운전도 하면서 장장 5년 동안 돈을 모았어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제대로 못 자면서 그렇게 악착같이 돈을 모으더니 다시 사업을 시작하자며 저를 찾아왔죠. 처음에는 사무실 차릴 돈도 없어서 철옹이가 사는 단칸방에서 먹고 자고 일을 했습니다. 틈틈이 생을 벌려고 알바도 하면서요. 그러다가 3년 만에 처음 투자를 받기 시작했고 10년 만에 이렇게 성공하게 되었네요. 길바닥에서부터 여기까지 다시 재기하는데 꼬박 15년이 걸린 셈이죠. 그럼 아버지는 어디 계세요? 네 아버지는 작년에 돌아가셨다. 재기에 성공해놓고 한국으로 돌아갈 날만 고대하고 있었는데 작년에 우리가 살던 마을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어. 네 아버지도 피해자 중 한 명이었지. 병원에서 꼬박 3일간 사경을 헤매다가 결국 사망했단다. 이 친구가 생전에 미리 유서를 작성해 두었더군요.
내용이 전부 문주 씨 얘기뿐이었어요. 저롱이 앞으로 재산이 100억이 넘는데 전부 문주 씨랑 아들한테 물려주라고요. 옛날부터 그 친구가 술만 들어가면 문주 씨 얘기를 참 많이 하긴 했어요. 자기가 참 못난 짓을 했다고요. 그렇게 죽을 때까지 미안해하면서 살다 갔어요. 그러면서 그 친구분은 저희에게 100억이 든 통장과 편지 봉투 한 통을 넘겨주고 가셨어요. 편지 봉투를 열어보니 두툼한 종이 몇 장이 들어있었는데 읽어보니 그건 유언이라기보단 편지에 가까웠어요. 아들과 함께 그 글을 읽어내려가는데 저는 눈에 익은 애아빠의 필체를 보자마자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옆에서 아들이 아무리 위로를 해주어도 도저히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죠. 변호사가 혹시 모를 일 대비해서 유언을 써놓으라는데 떠오르는 사람이 문주 너밖에 없네. 내가 미국으로 떠나올 때 그때 널 끝까지 설득했어야 했는데 미안하다. 그때는 나도 너무 어렸어서 무책임한 짓을 저질러 버렸어. 낯선 타국에서 살다가 네 생각이 날 때마다 너한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온 것 같아. 항상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았어. 지나고 보면 문주야, 너와의 추억들은 내가 가장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는 시간들이었다. 아들 이름을 내 성을 따라 지었다고 들었어. 직접 본 적은 없지만 네가 힘들게 키우고 있을 아이한테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다시 사업을 시작하고 재기에 성공하기까지 항상 너희를 찾아가겠다는 목표만 생각했어. 이렇게 변호사도 고용하고 유서도 작성하니 그 시기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 설레는구나. 정말 만약 나에게 무슨 일이 생겨 이 글을 너희가 읽게 된다면 부디 나를 용서해 주길 바란다. 내 유산이 지난 세월 동안 받은 상처를 다 치유해 주진 못하겠지만 그래도 작은 힘이 되길 바래. 한자 한자 꾹꾹 눌러 담은 애아빠의 진심이 고스란히 느껴지더라고요.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살던 나보다는 덜 행복했으면 하고 바란 적도 많았지만 그렇다고 사망 소식을 듣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거든요. 애아빠도 나처럼 참 힘든 세월을 보내다 갔구나 싶어서 저는 며칠 동안이나 그 편지를 꺼내보면서 하염없이 울었네요. 그리고 애아빠가 저희에게 남겨준 그 엄청난 금액의 유산은 아들에게 그대로 넘겨주었습니다. 아무렴 경제학과를 전공한 아들이 저보다 관리를 잘하면 잘했지 못할 일은 없을 테니까요. 아버지가 너 생각하면서 남겨주신 건데 네가 잘 관리해봐. 그대로 두었다가 장가 미천으로 써도 좋고. 됐어. 아버지가 얼굴 한번 안 본 내 생각으로 그랬겠어? 당연히 엄마 생각으로 남겨놓은 거지. 이 돈으로 이제 엄마 편하게 쉬면서 여행도 다니고 놀아. 아, 얘는 엄마는 가만히 있는 거 못해. 한평생 일을 해서인지 이제는 가만히 있으면 좀이 쑤셔서 그것도 못할 거다. 저번에 병원 다녀와서 며칠 쉴 때도 얼마나 무료했는지 몰라. 그래? 알았어. 그래도 일단 다니던 회사는 관둔다고 해. 다른 일을 하게 됐다고 하고. 그때는 아들의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하고 그저 하라는 대로 다니던 곳들을 관뒀는데요. 그로부터 몇 개월 뒤에 아들은 건물 하나를 매입해 왔어요. 그것도 제 명의로요. 그러면서 저에게 틈틈이 건물 관리하면서 지내시라고 하더군요. 평생 1,000원 한 장 아까워서 벌벌 떨었던 저는 그 큰 돈을 어떻게 쓸지 감도 안 왔는데 경제 공부를 해서인가? 아들은 알아서 척척 돈을 배치할 줄 알더라고요. 저에게는 제 명의의 건물을 하나 남겨주더니 나머지 금액으로는 제가 노후에 편하게 살 수 있는 집도 하나 마련하고 남은 돈은 나중에 본인이 장가갈 때 사용하겠다며 따로 관리하고 있는 것 같아요. 덕분에 올 초에는 하와이로 여행도 다녀오고 아들 덕에 요즘엔 편하게 지내고 있네요.
여기까지가 지난 세월 동안 제가 살아온 이야기랍니다. 돌이켜보니 참 굴곡이 많기도 하고 어리석기도 했던 삶이었네요. 큰 집과 여유로워진 형편보다도 여전히 저와 함께 지내며 틈틈이 저와 시간을 보내려고 하는 아들이 곁에 있다는 게 제 인생의 가장 큰 행운이지 않나 싶어요. 억만금을 준다고 해도 제 아들이 저와 이렇게 좋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다면 지금처럼 행복하진 않았을 것 같네요. 아마 제 이야기에 공감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저와 제 아들에게 커다란 기적이 찾아왔던 것만큼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큰 열매를 맺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